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 취업의 동반자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굉장히 덥고 힘든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보통 이 뜨겁고 힘든 여름이 지나면 이렇게 과일도 맺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가을이 오듯이 여러분도 좀 이 힘든 취업 준비생의 시기를 지나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다 얻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좋은 말씀이 있어서 좀 나눌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취준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면서 그 지원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뭐 좋은 점이라든가 나쁜 점 여러 가지들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난히 어떤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걱정이 많아서 걱정 때문에 오히려 무엇인가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제 설교 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중 그 많은 걱정 중에서 내가 하는 걱정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은 그중 50%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나머지 50%에서 반은 또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25%마저도 사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꾸거나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걱정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히려 빨리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진행에 앞서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요. 금융권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융권 논술에 대한 방법이나 참고해야 할 것 등에 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융 공기업들이라든가 금융권 일부에서요, 금융 논술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논술이란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논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논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니까 그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논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자기소개서라든가 논술은 어떤 소설을 쓰는 그런 글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정보라든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 쓰는 어떠한 재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해서 많은 자료를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융권 논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뭐 사건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기본기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논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에 있어서의 하나하나 사건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가 제가 자주 뭐 금융 용어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에서는 어떤 금융에 대한 기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가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은 금융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아마 기술하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논술을 하실 때는요. 정확히 끝까지 60분이나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쓰시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마무리를 못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글이든 마무리를 못하면 상당히 크게 다른 것보다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이 시간이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딱 주어지면은 바로 이제 논제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바로 기술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 일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 그리고 영향 끼치는 영향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다음에 본인의 생각은 이렇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까지 기술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 엑스파일을 열심히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책이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용어 같은 것을 계속 차곡차곡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좋은 결과 얻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금융 논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그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2017년 4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 은행 1호인 K뱅크가 출범을 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2017년 7월 27일 인터넷 전문 은행 2호인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신문 기사들에서 돌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에 나온 그 당일날 기사인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은행이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영업을 알리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반포 세비섬에서 재계와 정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이 그 출범을 알리는 그런 그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다른 신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출범이 여기서 카카오뱅크에서는 우린 전혀 다른 DNA를 가졌다. 그래서 기존 은행과의 굉장히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그 DNA가 다르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무를 제기하고 모든 상식을 깨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은행의 모든 금융의 서비스를 인터넷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K뱅크가 1호점이고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시작을 했고 카카오뱅크는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지만 이제 2호인 것에 그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그 K뱅크와의 차이점을 또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카카오라는 메신저의 그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그 자신감을 보였고요. 특히 그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기존의 1호인 K뱅크와는 차이점이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수수료라든가 대출 금리에 대한 강점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강조하고 있고요. 뭐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일반 은행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 말씀을 드렸지만 24시간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금융계에서 굉장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긴 하겠지만 성공 여부에 이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최종구 이제 금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뱅크가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완하고 전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새로 국민의 기대를 갖고 출범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니만큼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우리가 지금 믿고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반 시중 은행처럼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노력에 대한 것들을 같이 그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선보일 이제 편리하고 여러 가지 그 저렴한
서비스들이 단순히 대출이라든가 예금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에서만 다루던 뭐 해외 송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다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뭐 AI라든가 신용평가라든가 금융비서, 뭐 금융봇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모든 다가올 서비스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을 일으키겠지만 사실은 이제 인건비를 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만큼 한편에서는 고용에 대한 오히려 불안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뱅크는 3년간 약 1,900억 원 규모의 IT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IT와 벤처 부분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해서 나온 것을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뭐 재계, 정계, 신문 기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돌풍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카카오뱅크 돌풍 첫날 18만 명 훌쩍. 예. 너무 놀라운 것이요. 시중은행에서 1년 가입하는 숫자가 하루 만에 가입 고객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카카오뱅크가 오전 7시 이제 영업을 개시를 했는데요. 10시에 35,000명, 오후 1시 65,500명, 그다음에 7시 기준으로 1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터넷 전문 은행 1호인 K뱅크의 4배 되는 수준이고요. 일반 시중은행이 1년 동안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1년이란 기간이 하루 만에 이렇게 됐다는데 정말 많은 돌풍이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뱅크 이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요.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게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금 상품을 가입해도 그렇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기도 그렇고 개인 신용에 관련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신용 평가 기관하고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개인 신용 평가 회사가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다른 시중 은행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조차 잠시 중단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트렌드이고 뭔가 미래의 일들을 앞당기는 것에는 틀림없지만 상당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보안 인력에 대한 보충이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중은행과 앞으로 또 시중은행이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비해서 어떻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새롭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까 어떤 학생이 금융 논술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면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주 강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1회부터 계속해서 12회차까지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를 금융권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은행에 있어서의 직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무 중심으로 여태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부터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은행의 전체적인 업무의 카테고리를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의 영업 조직에 대해서 본점과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는 은행 조직에서 본점과 지점인데 여러분 지점 생활을 이제 처음에 입행을 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제 한 번씩은 경험을 하실 텐데 그 지점에서도 기업 부문이 있고 소매 부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 부문에는 뭐 기업 외환이라든가 기업 대출 예금 다 있고 개인 부분에도 예금 대출 외환 부분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그 지점의 그런 조직들을 그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재산제도 했었다가 뭐 사업부제로도 했었다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업의 본점은 영업 그 지점들을 굉장히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잘 체계화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 이제 제가 카테고리를 이번에는 그 이제 업무의 가장 큰 카테고리인 수신 업무, 그다음에 여신 업무, 외환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은행의 수신 상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있는데 그 중에서 신탁 계정과 예금 계정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운영도 별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신 업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금융실명제. 예,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돼서요. 금융실명제라는 거는 이전에는 굳이 실명으로 예금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됐었고요. 가명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었는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실명에 한해서 뭐 이제 외국인은 특별히 다른 부분을 적용되긴 하지만요.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1993년에 실시가 됐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함에 따라서 2014년에 차명거래 금지법으로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고 해서 뭐 고액이라든가 그 기업들이 어떤 이제 투명 경영이라든가 정상적인 경영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고액의 그런 금액들이 그 거래가 오고 가는 거는 반드시 보고하게끔 돼 있어서 뭐 이제 원하는 얼마 이상, 그다음에 외화는 얼마 이상은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은요. 수신 상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예금 상품에 그 돈을 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걸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금자 보호법에 있어서는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근데 그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쯤 직접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금자 보호법에 관련해서 그 함께 일하고 있는 공기업이 예금보험공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예전에 사실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도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위기라든가 그런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일부 금액을 보험료로 해서 그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이제 보험료를 내면은 그 예금자들의 그런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는요 외환거래법과 동시에 금융실명제라든가 자금세탁방지법 같은 경우는요. 그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어겼다거나 실수라도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사실 크나큰 문제에 당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금융인으로서 그 자질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한 건데요. 꼭 살펴보시고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요, 이제 그 은행의 큰 카테고리로 해서 두 번째 수신에 이어서 여신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신 업무는 뭐 은행 업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신이라는 것은 사실 은행의 큰 수익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라든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여신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같은 것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그런 여신이 금융기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신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은행에 이제 가면요, 여러분들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규정집을 물론 이제 교육도 받지만 은행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 규정집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늘 옆에 두시고 계속해서 찾아보시면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여신 규정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시는 부분이 전문가로서의 기본기를 탄탄히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신 업무에 있어서 여신과 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여신하면 대출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여신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여신을 받는 데 있어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신과 대출. 우리가 보통 대출을 여신으로 바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신과 대출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신은요, 말 그대로 한자 의미는 신용을 준다는 의미인 거죠. 신용을 공여한다는 의미인데요. 대출이라는 것은 사실 자금을 주는 것에 국한돼서 하는 용어고요. 여신이라는 것은 자금뿐만 아니라 지급 보증, 이렇게 보증, 신용 보증에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신이라는 부분은 대출을 포함한 지급 보증까지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이나 그런 데 가보면요, 이 여신 전문가들이 이제 뭐 심사역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 보면은 여신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지점에서 운영하는 수신 업무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각각의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신의 한번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굵직하게 두 가지로 제가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께 한번 분류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차주. 차주가 뭔가 이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실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차주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주체인데, 이 차주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들 제가 뭐 수시로 잘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 여신과 개인 여신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기업 여신은 뭐 여러 가지 운영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장 부지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여신을 일으키게 되고요. 개인 여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주택 그 담보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부동산 금융 파트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그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어떤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질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신탁사도 참여하고 시행사도 참여하고 하는데, 그때 건물을 짓는데, 빌딩을 짓는데 있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그때 이제 여신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금융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기업 여신이 되고요. 똑같은 부동산 여신에 있어서 개인들이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개개인이 일으키는 여신은 개인 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 중에서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그건 이제 집단 대출로 또 들어가기도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개인 대출이 개인 여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에 의해서 기업 여신과 개인 여신이 일어나고, 같은 뭐 부동산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기업 여신과 개인 여신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신의 종류는요, 담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담보에 따라서 신용 여신이 있고 담보 여신이 있습니다. 자, 신용 여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신용에 따라서 그 여신이 일어나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용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조사 기관들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까 그 신문에 저희가 이제 살펴볼 때 그 카카오은행이 잠시 그 개인 그런 것들, 그 예금이라든가 그 대출을 할 때 그런 이제 그 여신 신용기관하고 조사기관하고 연계돼서 그 서버가 다운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럴 때 그 신용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담보 여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담보 여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담보물을 잡는 거죠.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움직이지 못하는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동산 담보가 될 거고요. 뭐 동산 담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담보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자, 담보 여신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네, 담보에 관련된 감정 평가겠죠. 그래서 전에 부동산 금융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감정 평가사가 그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유가증권에 관련된 것을 그 가액을 그 숫자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담보에 대한 감정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제가 했던 강의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해드리는 강의를 계속해서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신을 일으키려면 여신에 대한 절차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직무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 R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릴레이션십 매니저. 그래서 기업과 은행에 있어서 중개하는 중점의 그 접점 역할을 하는 마케터이자 영업을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RM의 경우에는 수신 업무를 하는 것일까요? 여신 업무를 하는 것일까요? 외환 업무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수신 업무인가? 외환 업무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RM은요, 여러분들 수신 업무도 하고 여신 업무도 하고 외환 업무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RM의 경우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의 담당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대기업을 담당하는 RM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담당하는 RM들 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을 담당하는 RM들. 자, 그 RM들의 경우에는 기업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기업에 수신의 니즈가 있는지, 여신의 니즈가 있는지 아니면은 외환의 니즈가 있는지 계속 파악하면서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은행의 업무들을 다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RM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요. 여신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신 절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은 차주의 여신 신청입니다. 그래서 여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대출 같은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먼저 뭐 개인의 신용 조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기업의 신용 조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담보 그 여신을 일으킬 때에는 담보에 관련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신용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그 직무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역할을 하는 그 직무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은행마다 약간 이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신 심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 그 심사역들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담보물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여신이 실행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를 다 그 분석 종합해가지고 요약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보고서가 다 작성이 되면은요, 여신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건 개인 여신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신 승인 신청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 여신 신청이 허가가 되면은 여신이 실행이 돼서 기업의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신이 실행되는 시점에서요, 계속해서 이제 만기일이 있고 이자와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가게 될 텐데요. 자, 이자와 원금을 이제 계속 갚아 나가고 이제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보면은 이제 상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환이 되는 이제 만기일이 도래해가지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서 우리가 상환을 하겠다. 이것은 은행과 기업과 또는 은행과 개인 간의 모든 거래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신용이 굉장히 좋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 사실 이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뭐 이자를 낮춰주거나 할 테니까 계속해서 여신을 연장하세요 하고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환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 싶을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 여신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자금 같은 경우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필요해서 썼는데 한 번에 성환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만약에 이 기업이나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계속해서 연장을 해가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반적 뭐 서류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규정에 맞는 신용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때마다 뭐 신용이 등급이 좀 내려갔다거나 그러면은 이자를 좀 더 높게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신용도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 받는 이자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신용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 있는 건 이제 부실의 경우인데요. 부실의 경우에는 관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크아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생을 위해서 다시 건강한 신용 상태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여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사후 관리를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신 정리라는 거는 더 이상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다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전에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실채권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고 이제 이게 손실이 났다. 그럼 이제 그 채권 추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신 정리가 들어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여신 관련 부서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신 관련 부서는요, 먼저 여신 기획부, 여신 심사부, 여신 관리부, 정리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신 기획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금이 얼마가 있는데 부동산 대출에는 얼마 정도의 여신의 그 퍼센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뭐 신용 대출에는 얼마 정도 그 자금을 거기다가 투여를 하겠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과 기획을 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신 심사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사역들이 이 여신이 나아갈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자료를 모아서 보고서를 쓰는 그러한 부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신 관리부부터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후 관리를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여신 정리부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회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여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사람의 건강으로 말한다면 여신 기획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하고 전체적인 사정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신 기획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미리 그 전체적인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신 심사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신 관리부는요. 이때부터는 환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중환자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덜 아픈 거인지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을 여신 관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신 정리부는요. 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단어가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그 은행분들은 시트 처리반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완전히 어떤 회생 불가능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신에 관련돼서 많은 부서들이 연관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신 상품들이 있듯이 그 여신 상품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담보에 관련된 우리가 아까 이제 담보, 신용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그럼 담보는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적금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과 적금을 드시면요. 그 내에서 내가 돈이 만약 급하게 필요하다 하면은 본인의 예금 가입한 것 내에서 그 돈 한도 내에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자를 내고요. 예금을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출을 급한 돈을 유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권 담보 대출은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타행한 예적금이라든지 전세 보증금 이런 등의 이제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하고요. 부동산 담보 대출 여러분들 흔하게 많이 보실 텐데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주택, 공장, 상가 아니면 땅 부지라든가 오피스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산 담보 대출은요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여러분들 굉장히 그 중요한 공장의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선박 같은 것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채권 추심이 들어가면요 공장 같은 곳에는 기계 같은 것에 이제 그런 채권 추심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딱지가 붙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출 채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여러분들 매출 채권이 뭘까요?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요,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A 기업과 B 기업 간의 거래가 있어서 A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B 기업에 판매를 했는데, 돈을 이제 아직 받지 못하고 매출 채권이라는 것을 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러한 그 물건에 대해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융권에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단어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 여신인데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그래가지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학자금 대출, 부동산금, 뭐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대출이 있듯이 목적에 따라서 운전자금 대출, 그래서 기업 운영비 충당하는 거라든가 시설자금 대출, 뭐 공장의 여러 가지 기계 같은 시설을 그 확보할 때 하는 대출이고요.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자금 대출은요 국가에서 중소기업 같은 곳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리로 여러 가지 그 자금, 기금들을 마련해서 은행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건이 마련될 때는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대금 그 대출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급 보증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그 은행에서 그 여신을 일으킬 때는요, 그 여신의 용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고등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있는데 옆에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한테 B라는 친구가 야, 나 1,000원만 빌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1,000원은 왜? 라고 하고 물어본다면 이제 용도를 물어보는 거겠죠.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나 차비가 오늘 없어. 그러면 사실 차비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고 학생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빌려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은 나 담배 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생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 규칙에 의해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돼 있죠. 예, 용도가 건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용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요. 이 용도에 맞게 기업이 자금을 운영하는 것도 항상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민금융에 관련돼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인 쪽 금융에 관심이 있으시고 개인의 어떤 그 리테일 서비스직이라든가 창구 업무에 대해서 관심, 이제 일반 개인 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민금융의 목적은 은행으로서는 사실 대출해주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에서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자금 상황이라든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건전한 신용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 건강한 신용 상태로 올라가게끔 돕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햇살론, 미소금융, 세희망 홀씨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 같은 경우 뭐 저신용,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 저리로 사실 이런 분들이 일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여신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금융이라든가 금리가 높은 부분들을 자꾸 이용하게 되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국가가 방지하고 전체적인 국민의 건전한 경제 생활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착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가 있지만 담보가 없거나
적거나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그 어떤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을 보니까 이 미소금융 관련해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이제 금융기관, 여기 그 6대 기업과 5대 은행에서 그 하고 있는 그 이제 지원을 거기에 했었는데, 미소금융을 통해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함께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하고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금융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썼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개인 금융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봤구나 하고 그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관련해가지고 각각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하고 잘 연결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희망 호시론도 뭐 이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부분들한테 그 지원을 하는 전체적인 서민 금융의 그런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신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 신문 기사를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자, 최종구 그 금융위원장이요, 그 기업의 무형 가치도 여신 심사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떤 무형의 자산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강조되고 있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유형으로 해서 부동산 담보라든가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어떤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이 발 맞추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나 보증 없이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자산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연내에 마련된다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거나 앞으로 우리가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이 밑받침되어야 되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현재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우리 현재 금융이 외환위기 이후에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생산 분야 같은 그런 것들은 잘 지양하고 쉽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가계대출이라든가 부동산 금융으로만 너무 자금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전체 필요한 그런 기업의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사에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같이 오늘 보시는 즉시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신이라고 아마 그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요즘 뭐 예쁜 여배우들이라든가 아니면 걸그룹들이 나오는데 금융 여신 해가지고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그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그 강조한 내용인데요. BIS 비율, BIS가 뭐죠?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그 기준인데요. 이 BIS 비율 개편에서 여신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제 금융혁신특별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가 기존의 그런 담보대출에 관련돼서만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경제에 나왔던 그 27일자, 7월 27일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 금융 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 같은 거에선 금융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융 용어 같은 거나 현상이나 어떠한 사건들을 모르시면은요, 논술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제가 성공 취업 엑스파일에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용어만큼은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MF가 뭔가요? 자, 은행의 수신 상품인데요. MMF는 머니마켓 펀드의 준말입니다. 사실 펀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펀드는 아니고요. 또 하지만 펀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계좌로서의 결제 계좌로서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MMF는요, 자, 고객들의 투자 자금을 모아서 금리가 높은 단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MMF의 경우는 하루만 그 맡겨도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유 자금, 단기 여유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가 그 기업 어음, 그 CP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상품을 말합니다.
자, 시중 시세 금리를 굉장히 잘 반영했고요. 안정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CMA 해가지고 여러분들 증권사 광고 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CMA도 그 수신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주로 종금사나 증권사에서 다루는 상품입니다.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디파짓 어카운트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어음관리계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CMA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그 높은 이자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금융거래 서비스 계좌입니다. 계좌이기 때문에 장점이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뱅킹도 하실 수가 있고요. 통장처럼 수시로 입출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급여 그 이체 통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 CMA를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동안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그 수신 상품들을 하나하나 조금 여러분들 그 기억해 두시고 비교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CMA와 그 MMF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자, MMF와 CMA는 잠시 돈을 맡기고 단기 여유 자금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 MMF의 경우는 은행에서 가입을 하고요. CMA의 경우에는 종금사라든가 그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높은 수익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는 펀드의 성향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그 종합 서비스 관리 계좌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MMF 같은 경우는 만기나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CMA의 경우에는요, 종금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법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증권사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용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G20. G20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G7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G7이 뭔지 아시죠? 자, G7은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들이 가입해 있는 그러한 그 정상 그 모임입니다. 여기 그 G7의 그런 정상 그 세계 정상 모임에 있어서 G8은 러시아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G20은 뭐냐 하면은요. 그 G7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지도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사실은요, 예전에는 이제 선진국들만 만나서 모임을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국제 정세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했었는데 1997년 우리나라는 IMF 그 구제 금융의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경제 금융 위기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선진국들이 어떤 이러한 세계의 그런 정세, 경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공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1999년에 그 독일에서 첫 그 회의를 갖게 됐고요. 여기에는 그 G7하고 그다음에 EU의 의장국들을 포함해서 신흥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중국,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의 그 많은 그러니까 멕시코라든지 그런 나라가 가입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제, 세계적인 경제 현안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시다시피 2008년 그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에요. 서로의 공조 체제가 우리 선진국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흥 경제국들도 함께 공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2008년 위기에는 그 이후에는 그 세계 정상급 회의로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G7이나 G8, G20이 다 논의하는 바는 사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 현안과 금융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여파가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그
찾아보시고 각국들의 대응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또 논술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의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협상에 대한 책들이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 협상의 심리학, 협상의 전략, 뭐 유대인의 협상 방법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협상이라는 도서를 검색해 보시면요, 수많은 도서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협상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협상에 쓰인 신을 저술한 작가 최철규 씨는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와 금융 파트의 기자로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돼서 이제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많은 협상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8알이 협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협상이라는 게 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친구끼리도 이루어지고요. 사실 많은 부분이 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기업에 나가시면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이런 협상에 관련된 일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협상이 무엇이며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협상을 할 때에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들을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면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협상의 대가가 있죠. 여러분들 국사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을 텐데요. 고려 시대 때 서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거란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것을 전쟁도 막고 단판 하나로서 고구려의 옛 땅인 강동 육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협상의 대가이죠. 우리도 그런 조상의 아주 현명한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요. 자, 이제 목차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많은 협상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최근 다이소라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다이소의 협상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자, 여러분 협상에 있어서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대부분은 이기는 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기는 협상이 궁극적인 성공과 연결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사례로 연봉 협상 같은 거 제가 이제 리크루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뽑는 채용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꼭 뽑고 싶었는데 연봉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근데 뽑고는 싶으나 연봉에 있어서 연봉 협상 테이블인 만큼 인사 담당자가 최대한 연봉을 낮춰서 뽑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연봉 협상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서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마음에 금방 이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것은 성공한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여기서도 그런 성공하는 협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구는 가짜고 욕구는 진짜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게에서 콜라 주세요 그랬을 때, 콜라가 없을 때 사실 콜라 자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콜라를 요구하는 것이 갈증을 느끼는 니즈와 욕구에 관련된다는 것을 협상에서는 반드시 간파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원하는 물건보다는, 파려는 물건보다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고깃집에 들어가셨는데 고깃집에 많은 수많은 메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종업원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라는 것을 물어볼 때보다, 고기를 만약에 팔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안심도 되게 좋고, 등심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안창살도 좋은데 등심을 드시겠어요? 안창살을 드시겠어요? 하고 선택을 아예 제한적으로 주면은 그것은 대부분
등심이나 안창살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전문 용어로 앵커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협상의 그런 아주 비법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협상은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호소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에 관해서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똑똑함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을 읽어보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지혜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CDC 취업 캠퍼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